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섭씨장의 문제로서 이제 두 번째 정서적 문제입니다. 자, 이 섭씨장에는 정서적 우월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안감, 그다음에 분노감, 집중력 감퇴, 이런 어떤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서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낮아진 자아 개념, 낮아진 자아 개념으로 인해서 이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게 확립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자아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보이는 자아, 즉 뭐냐면 사회적 타인이 지각하는 자아에 더욱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아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어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 비춰주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응?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뭐 뚱뚱할 수는 뭐 너무 뚱뚱해가지고 저 사람 너무 뚱뚱하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어떤 자아보다는 타인에게 느껴지는 나의 자아를 더 어떤 면에서는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또 어떤 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즉 사회적 타인이 지각하는 자아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어떤 자아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에게 점차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타인에게 이렇게 나를 비춰주는 그런 거에 보다 보니까 자신에게 점차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압박감이 든다. 압박감, 절망, 그 다음에 외로움, 그 다음에 이유 없는 불쾌감,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조금 더 어떤 뚱뚱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마를 수도 있는데 또 마른 사람은 마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울 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정말 좋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아로 인해서 자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절망감, 이런 어떤 그런 외로움, 압박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시달릴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 중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체 이미지 손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정상 체중, 누가 봐도 정상 체중이에요. 근데 그 이하도 어떤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전히 뚱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지 왜곡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현실 지각 왜곡이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점점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이 동반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통 내향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게 더욱 쉽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내향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자아 존중감이 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자녀를 자존감이 높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조금 뭐 작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클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 나를 어떤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할 일이 있다는 이런 어떤 자존감을 심어주면 이 학생들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성장하다가 보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경과 어떤 그런 좌절감에도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내향적이라든지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강박증 현상이 들고 또 못 먹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신체적인 손상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신경성 폭식증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 충동적인 성향이 더욱 외현화되기 때문에 외현화되기 쉬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도난과 같은 이제 범죄 발생률이 범죄가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섭식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손상된 사회적 자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불안감, 이 불안 감정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라든지 음식의 범위로 혹독하게 어떻게 돼요? 제한시키면서 결국 섭식 장애를 더욱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부적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격하고 혹독한 자기평가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부적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나 외형적 측면을 향한 과도한 관심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많은 사람 살지 않지만 60평생 살아오면서 실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뚜렷하게 받아보는 것 같지만 나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어떤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일단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존감이 높아진 자녀를 키우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모든 것들을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뭐 저 사람이 옷을 뭐 저렇게 입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뭐 그런 거에 대해 굳이 뭐 그렇게 뭐 관심 갖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 이러한 장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추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섭식 장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뭐 이런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흡연이나 음주 등 이 비행 행동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어떤 그런 자녀, 그다음에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어떤 뭐는 외모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다른 것에는 나을 수 있다는 그리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뭐 어떤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런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는 믿고 맡겨주고 또 여러 가지 틀리고 또 어려운 그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낮게 받았다 하더라도 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성 있는 사람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향적인 이런 성향의 성격보다는 좀 어떤 면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좀 어떤 성격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성장해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뭘로 바뀌어갑니까?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있어야 그 자아존중감으로 키워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녀청의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서부터 시작해서 원인, 요인, 현황, 문제 뭐까지 다 왔습니다. 대책은 이제 어떤 대책이 있었겠냐? 자, 섭식 장애를 예방하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섭식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이 섭식 장애의 발생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관련 정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섭식장애 예방을 위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섭식장애가 어떤 다이어트의 결과라든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안 중,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섭식장애를 단순히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의 어떤 결과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 감소의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섭식장애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뭐냐면 결코 한 가지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섭식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이 원인을 분석한 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섭식장애 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한번 학자들의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넬과 슬라이스는 이 청소년에게 이 건강한 식사를 권장하도록 교육시킴으로써 비만과 섭식장애를 함께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섭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다가 과도하게 이 폭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폭식하게 되면 상당히 위에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또 여기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 비만과 섭식장애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한테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 보면 자, 그동안에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섭식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뭐냐면 이 다이어트에 관련 정보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또 TV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먹고 그냥 구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약물 사용해서 뭐 다이어트의 어떤 그런 것들 촉진시킨다든지 이 잘못된 방법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다이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개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 어떤 면에서 무조건 안 먹어도 배탈을 하는 거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토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위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섭식장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이제 그쳤다고 한다 그러면 정작 행동상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과 이런 발달 특성을 이해한 후에 예방에 대한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죠? 그것이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떤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늘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어떤 그런 가정, 온 지역사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한 몸이 돼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도 이런 섭식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이 섭식장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는 자아개발, 자아개념 발달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냥 다양하게 야 많이 먹지 마, 뭐 먹고 구토해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흡입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주사 맞고 뭐 빼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부모와 우리가 자녀 또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체계로 이제 이루어가야 되지만 이런 섭식적인 예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걸리다면 자,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 예방적인 것이니까 이제 치료. 자, 섭식장애는 발생하고 치료를 받기까지 이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재발이 흔한 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이런 섭식 장애를 만성적으로 경험하지 않게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섭식 장애의 치료에는 다각적이고 고난도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경성 폭식증의 치료에는 치료에는 내과적 치료와 이제 우리가 정신과적 치료가 있는데, 내과적 치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뇨,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신과적 치료는 정신과적 치료는 어떤 면에서는 기분 장애, 그다음에 중독 질환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이제 흔한 반면에, 자, 급성 신체적 위험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이런 어떤 통원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추천하지만 통원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리고 신체적 고위험군 혹은 가족의 비협조와 같은 정신적, 사회적 자원이 빈약할 경우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어떤 그런 복선, 투트랙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 치료법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체중 증가를 위해서 이 섭식을 회복시키고, 이 단계가 완성되면 두 번째로 뭐냐면 정신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단계에 있어서는 이 체중 증가를 위해서 이제 섭식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이제 동시에 같이 이런 필요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섭식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자기 개념의 손상과 그와 반대된 내적 어떤 그런 대상관계의 왜곡,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섭식장애는 재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신경성 폭식증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섭식장애를 보이는 사람 개개인에게 맞추어서 치료 계획을 세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개개인에 맞추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또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애를 똑같이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관된 치료 계획은 일부분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경성 폭식증 행동을 보이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비교적 건강한 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나 정신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단기 치료에 더욱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섭식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몸매나 체중에 대해서 그 가치나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고, 그리고 몸매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이 섭식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극심한 다이어트에 매달려서 폭식이라든지 인위적인 구토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섭식 장애를 보이는 사람과 치료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서 스스로 이 섭식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동기 강화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섭식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뚱뚱한데 혼자 날씬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뚱뚱한 사람만 가더라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와
어떤 그런 치료자와 그다음에 이런 관계가 돈독한 사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섭식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응?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역점을 둬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자, 식사 습관과 영양 상태의 지속적인 이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섭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적게 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적게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단, 이런 어떤 영양 상태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섭식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의 개선과 섭식에 관한 어떤 자기 효능감 증진, 그다음에 자신감 북돋우기에 역점을 줘야 된다는 거니까 섭식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독감 어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 그다음에 자기효능감 증진, 자신감 북돋우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아감 존중 이런 것들을 새롭게 형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쉽게 또 그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의 그 섭식장애 대책으로서 이제 정부의 대책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섭식장애에 있다면 예방하고 치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한됐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섭식장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한국 정부는 2001년부터 이런 섭식장애를 정신질환의 하나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어떻게 돼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이제 이 제공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연구 과제와 정책적 노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섭식자는 5년마다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제공 구축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 노력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자,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섭식 장애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그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보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기기만 키면 스마트폰만 옛날에 뭐 TV 있어서 그걸 꼭 키고 말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키면 다양한 어떤 그런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섭식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섭식 장애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흔히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돼요? 간과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식장애 환자를 진료할 때 신체적 합병증의 평가라든지 그리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 그리고 영양 공급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만과 섭식장애를 함께 예방할 수 있고 이 청소년 영양에 효과적인 어떤 정책적 이 개입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5년마다 이런 역학조사를 해서 그 역학조사를 한 걸를 정책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원인을 실질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과 정책적인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함께 여기에 이루어져 갈 때 여기에는 그 섭식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섭식장애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번 이제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외모 지상주의가 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섭식 요인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는 지금 복잡한 사회라든지 어떤 문화, 개인적인 요인, 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뭐 인기, 성공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체라든지 다양한 매체, 막 광고, 영화, 드라마 이런 것에서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강조하는 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어떻게 돼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또 심리적, 우리가 다 봤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는 자,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뭐 불안감, 불만족, 자존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외모 지상주의를 더욱 어떻게 돼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 요인에서 봤을 때 또 인간의 어떤 진화적인 특성인데 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외모는 어떻게 돼요? 짝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의 아름다움을 추구가 외모 지상주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진화적 특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외모 지상주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서는 뭐냐면 자, 일부 지역에서는 외모가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인데 자, 개인은 자신의 외모와 관련돼서 가치관이라든지 태도,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외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면은 이제 갈수록 뭘 이제 추구해야 되냐면 인성을 추구하는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요인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또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서 뭐 학교에서도 보지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쓸만한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도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인격을 좀 갖췄으면 좋은데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도 최후의 보령 군에서도 좀 인성적인 인성은 바로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꾸준히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섭식 장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섭식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